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한 17살 고등학생이 한국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디어 수업 과제를 준비하던 도중 무심코 노트북 앞에서 해외 콘텐츠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그 순간 중얼거리며 내뱉은 한 단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아. 단지 그 단어 하나에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잃은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열하며 울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가족의 과거,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 도대체 그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사는 고등학교 11학년 제이슨 프랜시스라고 합니다. 평범한 17살의 청소년이고요. BTS와 마블 영화를 좋아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농구 코트를 달리는 걸 즐깁니다. 누가 봐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단어, 코리아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6번째 교시인 미디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새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주제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외국 문화 조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국의 축구 리그, 이탈리아 요리나 프랑스 패션을 선택했지만 저는 평소 SNS에서 자주 접하던 한 나라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K-드라마 클립, K-팝 무대, 한국 음식 리뷰 같은 콘텐츠를 워낙 자주 접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삼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같은 음식 문화, BTS와 블랙핑크가 이끄는 음악의 물결,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 그리고 K-뷰티라 불리는 화장품 산업까지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모으다 보니 프레젠테이션 구성도 꽤 빨리 끝났고요. 친구들보다 먼저 발표할 자신도 생겼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 걸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말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건강이 부쩍 나빠지셨고 특히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 초기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어릴 적엔 저는 할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6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가르쳐 주셨던 분도 여름마다 캠핑을 데려가셨던 분도 할아버지셨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며 학업에 치이고 바빠지면서 자연스레 찾아뵙는 횟수도 줄고 대화도 많이 뜸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시애틀 북쪽의 작은 마을 외곽에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엔 오래된 사과나무가 있고 현관 앞엔 흔들의자가 놓여 있었죠. 집 안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무겁고 정숙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거실 창가 쪽 늘 앉아 계시던 그 낡은 흔들의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부모님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저는 과제 마무리를 위해 노트북을 들고 조용한 자리를 찾다가 거실 한켠 탁자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분위기도 조용해서 작업하기에 안성맞춤이었거든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유튜브로 한국 문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틀어두고 발표용 원고를 정리하던 그 순간 아주 평범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코리아, 남한과 북한의 분단, 최단시간 경제성장. 저는 무심코 그렇게 중얼이며 타이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제 뒤쪽에서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흐느낌. 고개를 돌리자 할아버지께서 여전히 흔들의자에 앉아 계셨지만 눈동자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죠. 코리아. 그 순간은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놀라서 거실로 달려왔고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면요. 할아버지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문장도 완전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코리아라는 단어 하나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셨던 겁니다.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코리아라는 단어에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한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그날 이후 저는 마치 탐정처럼 집요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기억을 더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일부러 할아버지 곁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코리아, 김치, 한강.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표정은 매번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슬픔, 때로는 안도, 또 어떤 날은 살짝 미소를 머금기까지 하셨습니다. 단어 하나에 그렇게 감정이 움직인다는 건 그 단어가 단순한 외국의 지명이 아니란 뜻이었죠. 분명히 무언가 아주 오래전에 강한 기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 눈물 이후 제 마음속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궁금증이나 과제의 일환이 아니었어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코리아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보며 조심스럽게 다른 단어들을 덧붙여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태극기.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할아버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또 다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포격.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격이라고? 아버지께서도 놀라 제 옆에 다가오셨고 저는 얼른 메모지에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건가요? 대답은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명 그 단어가 오래도록 잊힌 기억의 열쇠임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외면하지 말자.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제 가족의 역사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담당 선생님인 리처드슨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한 리서치를 하던 중 제 할아버지와 한국 사이에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요. 선생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고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느낀다면 그게 바로 진짜 과제겠구나. 바꿔도 좋아. 제이슨, 대신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해.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저는 본격적으로 탐색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창고를 정리하며 과거의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지하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을 꺼내며 하나하나 열어봤죠. 그러던 중 다른 상자에 묻혀있던 먼지가 가득한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들과 쪽지들 사이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군용 천조각 하나였습니다. 거칠고 바랜 올리브색 천에는 지워질 듯 말 듯한 이름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달아해진 군화 한 짝,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은 채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놀란 듯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거 내 할아버지가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던 거야. 생전 군대 이야기는커녕 전쟁 얘기라곤 입에 올린 적도 없었는데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을 파헤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매 말기 환자의 기억 한 구석에서 끊임없이 빛을 내고 있던 그 단어, 코리아. 저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의 한 조각이 빛날 수도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 생년월일, 군 복무 기록 추정치를 정리하여 미국 국립참전용사 기록보관소와 한국의 국가보훈처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록이 오래돼 회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이 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초조해지신 듯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반응도 미약했지만
가끔씩 코리아라는 말에는 여전히 눈가가 젖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방에서 과제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제이슨,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떻겠니?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한국에 직접이요? 그래, 내가 찾으려는 답. 내 할아버지가 반응을 보이는 그 모든 단서들. 한국에 직접 가면 뭔가 더 알 수 있을지 몰라. 어차피 여름방학도 다가오고 있고 나도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 처음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을 데리고 장거리 여행이라니 가족 모두의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엄청 힘들 거라며 반대까지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순 없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오랜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다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낌없은 응원을 보내며 할아버지와의 한국행을 허락하셨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랜만에 여행 겸 옛날 기억도 좀 떠올려 보고요. 저도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코리아에 같이 가볼래요? 그 짧은 문장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말이죠.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로 할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코리아. 그 장면을 본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기억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섞인 무언가였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과제가 아니라고요. 그 길로 아버지와 저는 항공편과 일정을 정리하고 한국 보훈처에도 방문 계획을 미리 알렸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를 메일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그 땅을 밟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시애틀 공항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표정한 듯 하면서도 손에 꽉 쥔 여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비행이 오래 걸릴 텐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놀이동산을 가는 아이처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이 약간 떨리며 코리아라고 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묻힌 기억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언젠가 할아버지께서 그 장면을 다시 보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 시간이 거의 14시간을 넘어섰을 즈음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스며들자 할아버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고향 냄새를 맡은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며칠간의 시차 적응도 미뤄둔 채 곧장 보훈처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건물, 낯선 한글 간판들,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차량들까지도 전부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마치 몸이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 듯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코리아, 좋다. 그 말에 저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일시적인 착각이라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한마디에서 할아버지의 기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보훈처 안내를 받고 도착한 상담실 안에는 저희 가족을 맞이하는 단정한 정장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이름표를 가리키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훈처의 권희슬 주무관입니다. 멀리 미국에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희슬 주무관은 저희에게 미소를 보이며 자리에 앉으라 권했고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어 할아버지의 반응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코리아라는 단어에 반응하며 울먹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녀는 숨을 살짝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매 반응이 아닙니다. 뇌 깊숙한 곳에 각인된 감정 기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드려야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후 권희슬 주무관은 치매 진단과 기억 회복을 위해 협력 중인 대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부설 신경기억센터였습니다. 진료 예약은 이미 미리 진행돼 있었고 그날 오후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문진과 함께
감정 연상 치료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음악, 군복 냄새, 사진 자료 등 다양한 자극을 보여주며 반응을 살피는 과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반응에 가까웠지만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보여주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코리아 깃발 빨강, 파랑, 검정 사람들이 흔들어 간신히 끄집어낸 문장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을 꿰뚫고 나온 단어. 그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의 파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 이후 권희슬 주무관은 다시 저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들을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기도 포천 지역부터 둘러보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많은 참전용사들이 포천 일대 전투에 참전했고 실종자 기록도 집중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새벽같이 저희는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가량 걸리는 거리였죠. 가는 내내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창밖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곤 했습니다. 산, 저 산, 폭격이 계속, 무서워.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한 묘사 이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권희슬 주무관은 즉시 녹음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포천에 도착해 당시 전투 관련 추모 공원을 둘러보고 작은 기념관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한 벽면을 한참이나 응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실종 처리된 미군 병사들의 명단과 흑백 사진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앞에 선 할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들어 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빌. 할아버지의 입에서 처음 나온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빌이 누군지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어서 허공을 응시한 채 마치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아버지 그리고 권희슬 주무관은 숨죽이며 할아버지의 입을 집중해서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그 순간 빌 토마스 그리고 준이 이번엔 분명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채 스마트폰에 그 이름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권희슬 주무관은 즉시 보훈처로 사진과 이름 정보를 보내 자료 검색을 요청했습니다. 이 세 이름을 조합해보면 제이슨 씨 할아버지는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지만 한국인 병사와도 함께 작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준이라는 이름은 매우 한국적인 이름이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권희슬 주무관은 기록 확인을 위해 매일같이 국가보훈처 내부 자료를 뒤지고 미국 참전용사 명단과 전투 일지, 병적 기록까지 교차 조회하며 단서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국 국방부에 직접 문의를 넣고 때로는 한국군과의 공동작전을 수행했던 미군 부대의 협력 기록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매일같이 보훈처를 찾았고 조용한 대기실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기다리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권희슬 주무관이 저희 가족을 응접실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이슨 씨, 그리고 제임스 씨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장의 복사된 문서가 들려 있었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돈 프랜시스 씨는 미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으로 1951년 여름 경기도 포천 일대 전투에 투입되셨습니다. 해당 전투는 기록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이 명단을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전투 중 실종자 및 전사자 명단이 정리되어 있었고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 스미스 전사자, 토마스 에번스 실종자, 그리고 여기에 권희슬 주무관은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짚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대한민국 육군협력 통역병 박준희 병장. 이분은 실종 전 마지막으로 존 프랜시스 병사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가 흘리던 단어들이 모두 이어졌습니다. 빌, 토마스, 그리고 준이 산산이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 제임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권이슬 주무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얼굴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지만 그 안에 어떤 묘한 안정감이 스며드는 듯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권이슬 주무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특별한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존 프랜시스 씨를 공식 초청하고자 합니다. 감사 훈장을 수여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리는 명의의 시민증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두말할 것 없이 수락했고 할아버지는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한 듯했지만 코리아라는 말에 다시금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국립현충원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가족들, 외국 사절단들이 모여 있었고 행사장 입구엔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군악대의 음악이 행사장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한 직후 사회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실종된 미군 병사의 생존 확인과 그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드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특별 훈장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훈장을 받으실 분은 존 프랜시스 병사입니다. 순간 행사장 전체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른쪽에서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레 잡았고 아버지는 왼쪽에서 함께 부축하며 무대로 올랐습니다. 흰머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할아버지는 어딘가 낯선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고 가끔 무대를 내려다보시며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과 평온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 다다랐을 때 보훈처 장관이 천천히 다가와 정중히 인사한 뒤 붉은 벨벳 쿠션 위에 얹힌 훈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훈장은 작지만 오랜 시간을 관통한 무게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존 프랜시스 병사님,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은 천천히 할아버지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드렸고 동시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수놓은 감사 증서가 제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억이 나신 것인지는 몰라도 그 감정은 저희 모두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장관은 허리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모든 수여가 끝난 후 저와 아버지는 다시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내며 저희를 바라보았고 그 장면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대와 좌석 사이의 짧은 통로 한복판.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저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천 겹의 감정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 멈칫대는 발걸음, 말없이 떨리는 입술.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뜬 채 한참을 바라보다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이?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무너지듯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습니다. 존, 나야, 준이, 나 살아있었어. 당신을 그날 이후 평생 찾았어요. 그 이름,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몇 번이고 맴돌았던 그 하나의 한국 이름. 박준희.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준희 병장은 포천전투 당시 할아버지의 통역병이자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우였던 겁니다. 모두가 전사한 줄로만 알았던 전장에서 서로를 지켜주던 둘 중 하나가 사라졌고 하나는 살아남았고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관객석 뒤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행사장 전체가 우레 같은 박수로 감동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를 들던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마치 과거에서 지금으로 건너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기억했습니다. 누군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사라진 기억도 누군가의 손길과 진심만 있다면 다시 피어난다는 걸요. 행사가 모두 끝난 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연회장. 형식적인 식사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박준희 할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 존 프랜시스는 마치 시간을 되감듯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한국말과 영어가 섞인 어색한 대화였지만 서로를 향한 눈빛 하나하나에 오래된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로 대화가 쉽지 않았던 할아버지가 박준희 씨 앞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었고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감정에 겨운든 눈가를 붉히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다 이따금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건네기도 하고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잊힌 기억을 되찾게 된 것도 다 한 단어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코리아라는 말, 단순한 지명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되살려낸 마법 같은 단어. 처음엔 단지 과제 때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과제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요. 며칠 뒤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국에서의 시간.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 전 권희슬 주무관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그때의 우정까지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그녀에게 꾸벅 인사했고 저는 꼭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말로 작별을 대신했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영상으로 정리해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미디어 수업 시간, 교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떠오르자 교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가 처음 코리아라는 단어에 반응했던 장면부터 태극기 아래에서 훈장을 받은 순간, 그리고 박준희 씨와의 재회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교실 안에서는 콧등을 훌쩍이는 소리와 숨죽인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늘 무표정한 선생님마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슨, 이건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술이고 역사고 사람을 울리는 진실입니다. 그 말에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제 과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내 친구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거나 격려해 주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몇 명의 친구들만 봤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수천 명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이야기,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존 프랜시스 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말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한국의 한 뉴스 매체에서는 제 영상 일부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 계시다가 한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아는 나한텐 두 번째 인생이야. 그 짧은 문장이 제게는 너무도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치매로 인생의 많은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분이 가장 빛났던 순간만큼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답하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마치 그날의 전우였던 박준희 씨와 다시 악수할 순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날은 이름을 잊고 어떤 날은 장소를 헷갈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공허한 눈빛을 하지 않으셨고 매일 아침 태극기가 인쇄된 작은 엽서를 창가에 붙여놓고 그걸 바라보며 고맙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때로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이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 지역 커뮤니티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리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전쟁과 평화, 미국과 한국을 잇는 달이었고 누군가의 잊힌 희생을 되살리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이 이야기를 온전히 영상으로 기록하겠다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잊힌 기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잃어가던 저희 할아버지에게 한국은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되찾아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리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전쟁의 기억이 세월을 넘어 다시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